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화진 IM증권 도곡 더블링센터 과장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3분기 이 GDP 성장률이 무려 4.3%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한 소비가 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지금 상회한 건데 근데 대신 이 고소득층하고 또 저소득층의 그 양극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이것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지금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할지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대로 일단은 소비의 양극화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한 3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고소득층 같은 경우야 그동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도 상승을 해왔었고 특히 이제 AI 열풍에 따른 이제 주식 가치에 대한 상승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익으로 인해서 뭐 소비가 좀 더 크게 좀 보여지게 됐고 특히 미국 전체 소비의 거의 한 50에서 60%까지 조금 시장에서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자동차와 같은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사실 소비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게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강하게 조금 매출이 나왔던 거는 그만큼 저소득층이 그동안 소비를 좀 아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한 번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었던 측면에서 이번 GDP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양극화 현상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GDP 상승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 김승혁 연구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GDP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크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식어갈 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 GDP 대비 4분기 GDP의 수치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 4분기에 셧다운의 이슈가 같이 좀 반영될 여지가 있고요. 지금의 K자형 소비의 뒷배경이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 뿌렸던 돈들이 점차적으로 소진되기 시작한 게 이제 올해 초 작년 말 정도에 초과저축 수요가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중산층 이상 계급들 입장에서 봤을 땐 코로나 당시에 유혈받았던 유동성들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모두 다 사용했던 저소득층 계층 입장에서는 점차적으로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향후에 저소득층 중심의 재정 지출,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이 다시 한번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K자형 소비와 K자형의 어떤 형태는 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보다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혁 연구위원이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이 GDP 성장률이 4분기에는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미 의회 예산국이나 아니면 재무부의 분석이 있었는데 자, 4분기에 대해서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대로 정부의 40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부로서의 그런 소비가 위축되게 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크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GDP의 공식을 얘기를 하게 되면 소비가 있고 이제 투자가 있고 그리고 정부 지출이 있고 이제 수출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 수입이 크게 좀 감소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도 좀 충분히 좀 반영되는 부분이죠.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미리 선제적인 물량들이 이제 수입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때는 수입이 크게 감소를 했고 오히려 이제 농산물 같은 이제 구매 쪽에 이제 수출이 좀 굉장히 좀 많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좀 일시적인 좀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측면이 오히려 이제 4분기 때는 그게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 이번 4.3%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적어도 2% 내에서 3%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장기적인 전망도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미국의 하위 80%의 상당수가 빚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빚내서 소비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성장률을 압박하거나 소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김승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빚내서 소비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다만 이 빚이 예를 들어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채권이고요. 이 채권이 가장 계속해서 잘 팔린다라고 했을 땐 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몇 수십 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결국엔 핵심은 이 빚을 누군가가 계속 사줄 것이냐인 거고,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빚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으면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그러면 셧다운 영향으로 인해서 4분기 GDP가 내려갈 것이냐, 셧다운으로 인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GDP 서프라이즈의 세부 항목들을 봤을 땐 소비라든가 다른 항목들도 여전히 좋았지만, 특히 저희가 눈에 띄게 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정부 지출이었거든요. 정부 지출이 저번 분기, 저저번 분기에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YY 성장률이 이번 분기 정부 지출이 다시 한번 플러스로 크게 성장을 하면서 GDP가 오르는데 1조 했는데, 그게 이제 4분기 GDP에는 정부 지출이 생각보다 제한된단 말이죠. 셧다운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막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땐 셧다운으로 인해서 4분기 GDP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아까 언급드렸듯 정부 지출을 통해서 저소득층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완만한 소비 둔화는 지속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3분기 GDP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또 동시에 뭐라 그랬냐, 금리 인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호재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한 셈이 됐는데, 자,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이화진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GDP 2분기 3.8, 4.3, 그럼 4분기 때는 대략 예상만 하더라도 한 2.8% 정도로 이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시장이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경기 성장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PC 데이터도 최근에 좀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 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흐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좀 더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지금의 시장의 초점은 좀 고용 쪽에 초점이 조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아마 트럼프도 결국에는 4분기 GDP가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쪽에는 무게를 안 실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년에는 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조를 조금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꾸준히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는 관세 효과로 인해서 경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가 만약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어느 정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말처럼 결국에는 관세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경기 성장과 함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조금 완만한 성장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작아졌었는데, 과연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워나가도 될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여전하게도 성장 중심, 성장을 더 우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고, 이 성장을 이끌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가 금리 인하입니다. 달러 약세를 이끈다, 그리고 채권 금리를 낮춰야 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필수적이고, 특히 내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채 금리가 빠르게 튀어오르는 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인데, 지금 장기 채권 금리를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크게 실질 금리랑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 금리는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 4.2% 높은 수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서 장기채 금리가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성장 중심의 경제 동력에는 모든 게 다 제어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워딩과 행동 자체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지해야 되고, 그거를 이끌어야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숙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GDP 성장률이 4%대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인하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다면, 현재까지 설계해놓은 모든 정책적 방향성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결국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의 변화, 이게 굉장히 주목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세 여파로 지금 미국에서는 가죽 제품의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죽 제품이 원래는 미국산이라 하더라도 가공이 해외에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 경우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급 와인 시장도 위축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과연 관세가 이 물가에 반영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닌지 자,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원피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국가가 좀 미국입니다. 대신에 이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쪽으로 제재를 해서 그다음에 완성품을 다시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가공에 대한 부분들은 애초에 이제 환경 규제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노동 지하적의 특성이 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국으로는 일단은 리쇼잉이 오히려 이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으로서의 리쇼잉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가죽에 대한 가격들이 22%에서 최대 36%까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조금 물가의 상승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와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서 GDP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이제 물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이게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 추후에 이게 재고가 비게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서 와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물가의 좀 상승 효과가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이는데 와인도 마찬가지고 아까 가죽과 같은 소가죽 같은 경우는 보통 신발이나 이런 핸드백 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많습니다. 결국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오히려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좀 나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체크도 좀 필요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좀 의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지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과연 이 근거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사실 근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주장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관세는 일종의 부가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고요. 그럼 그 세금을 가져가서 누군가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고 생각보다 비용은 점차적으로 절감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AI나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은 절감이 되는데 피가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엔 가격 결정권을 소비자로부터 이제 부가세 개념의 관세를 걷어서 이게 기업들한테 가져간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점차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이 고용 확대와 이제 사실 행정부 입장에서도 점차적으로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심의 고용 활성화를 강력하게 정책적 일환으로 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일환의 관점으로서 기업들이 본인들이 얻었던 혜택을 고용에 활용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미국의 일자리를 지켜준다의 로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거는 기업들이 실제 관세 효과로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간다라는 전제인 거고요. 실제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는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되는 건 이런 어떤 현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높진 않더라. 인플레는 적정하게 올라가면서도 기업들이 이 피해 상승분을 만큼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12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거의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나오죠. 다음 주에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이 전망인데 자, 과연 여기서 어떤 내용에 주목하면 될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이번 FOMC의 의사록의 가장 맹점은 결국에는 동결을 이제 어느 정도 투표를 해왔던 이제 매파적인 이런 의원들의 조금 이제 의견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당시 이제 FOMC가 나왔을 때는 사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치를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결국에는 고용 둔화에 대한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금리 인하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표상에서도 내년에 뭐 1회 정도 이제 금리 인하 정도 이제 보이
보이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번에 나왔던 뭐 CPI나 아니면 GDP나 결국에는 과연 데이터에 대한 이제 왜곡 현상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PC 데이터가 좀 목표치를 보고 있는 건 한 3.4% 정도이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들이 이제 소비자 쪽으로 그 전가되는 좀 흐름 속에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그 의사록에 나오는 그 무게감들이 결국에는 이제 얘기했던 뭐 골스비 총재들이나 여기와 관련된 멘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다음 주에 나오는 FOMC 의사록 어떤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FOMC 의사록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 최종 금리가 어디냐, 터미널 레이시 어디냐, 그리고 중립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고용 시장은 그러면 어디까지 식어갈 것이냐, 이 두 개의 싸움입니다. 중립 금리를 어디까지로 바라보고 그거에 따른 노동 시장은 적절한가, 이 두 개를 어떤 수준에서 언급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제 중립 금리 수준을 3% 초반대로 만약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를 들어 아까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에 이제 10% 정도를 더 더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를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다라고 한다면 이제 1%가 더해진 4%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많이 바라보는데 이 중립금리 수준과 최종 터미널 레이트이 어디 정도 수준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FOMC에서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고용시장, 이에 따른 채권 금리 시장, 이에 따른 소비에 대한 결정력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고 이런 윤곽이 만약에 시장의 기대와 크게 어긋나게 된다면 지금 자산 가격에 대한 리레이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특징적인 게 금 가격 상승세가 도저히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금 가격은 70%가 넘게 올랐고요. 특히 은 가격은 더 많이 올라서 같은 기간에 158%가 급등했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 은 가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AI 산업에 따른 결국 수요에 좀 기반을 한다라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은 결국에는 달러화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보여왔던 금, 달러 이쪽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이제 최근에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결국 달러 약세화가 거의 지속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죠. 물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년에 물가에 대한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 수요는 커지게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 시장의 방향이 통화 정책은 결국 달러 약세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실무 자산에 대한 좀 안전 자산으로 또 수요가 커지는 거는 좀 금 쪽이라 좀 보여줄 수 있다라 좀 보이고는 있는데 최근에 특히 신흥은행 쪽에 이제 신흥 국가들에 대한 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금 쪽에 대한 이제 빠른 이제 수급적인 효과가 좀 굉장히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은 지속적으로 상승 효과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책이 없는 좀 금 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은 같은 경우는 사실 AI 구동으로 인한 기본적인 고성능 쪽에 이제 그런 서버 자체가 일반 서버보다 거의 3배 이상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은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좀 요소에 따라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 뭐 고점에 대한 뭐 이슈라기보다는 결국 산업적인 이슈와 조금 매크로적인 이슈가 조금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과 은 가격 요즘처럼 이렇게 거의 모든 시청자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내년 전망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금, 은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이는 근원적 이유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어떤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21년 만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처음으로 지금 금에 대한 비중이 미국 채권의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점차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미국의 행보들로 인해서 미국 채권과 달러가 과거만큼 안전자산으로서의 포지션이 좀 줄었고요. 그 포지션이 줄어든 만큼 금이 새롭게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태국, 동남아 쪽에 금에 대한 보유를 점차적으로 이제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확보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수급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 현상이 첫 번째가
것인가 저희가 바라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미국 경기 관점에서 봤을 땐 레이트 사이클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지금 경기가 활성화되는 국면이라기보다는요, 적정하게 잘 식어가고 있는 국면이고, 이 적정하게 잘 식어가는 거를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사이클인데, 과거 이 레이트 사이클 끝에는 침체가 잠깐 오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항상 연출됐습니다. 이 침체의 길이는 길고 짧은 거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항상 어느 정도는 디펜을 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관찰됐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땐 레이트 사이클이 연장되지만 만약에 이 끝단에 침체가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선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포지션을 늘려야 된다. 지금은 경기 활성화 국면이 아니라 랜딩의 국면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금에 대한 포지션을 같이 늘리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느 정도 맞물려지면서 올해 내내 금에 대한 가격을 올렸고요. 이 스토리텔링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금에 대한 가격은 내년까지도 사실 투자할 만한 가치는 남아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금과 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년에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 방식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이나 은은 현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또 ETF 방식도 있고, 그 외에 또 금광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련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냐,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연간 몇 년 이상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무 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초반에는 부가세가 들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겠고, 특히나 KRX, 금시장이나 ETF 같은 경우는 사실 금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수료가 0.3%를 뿐만 아니라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없는 부분이고, 일단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가 이제 15.4%가 있고, 이제 채굴주와 관련돼서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25%가 이제 부과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다로 좀 보이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금이나 은에 투자할 것인가? 김승혁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금에 대한 실물을 보유하느냐, ETF 투자를 하느냐는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TF 투자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위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실물에 대한 보유는 결국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가 당연히 금의 가격과 연동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종목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그 외에도 클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그 개별 기업의 다른 이슈라던가. 그래서 금의 순수 포지션만을 보고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실물 자산에 대한 보유를 어느 정도는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나의 목적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금의 가격에 따른 단기 차익을 먹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순수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ETF 베이스의 종목 투자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금의 가격은 올랐지만 그 개별 종목들의 이슈로 인해서 사실 단기적인 ETF의 변화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은 같이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도 정말 크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 다시 최근에 급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러 엔 환율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내년은 과연 어떻게 될지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원화에 대한 이제 방어는 충분히 좀 해줄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고, 내년 4월이 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국채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의 요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원화가 충분히 방어될 수 있다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본 재무상에서도 만약에 160엔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구조적인 개입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고, 지금 0.75%가 이제 일본 금리죠.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이제 금리 차가 축소되기는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만큼의 시장 상황은 아직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적어도 일본은 한 150엔 정도 수준에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미국 주식 투자자가 이 국내 증시로 유턴했을 때 비과세 혜택 제도가 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투자자한테 유리할까요?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 입장에서 투자를 했을 때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양도세를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차원인 거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환율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다방면에 있어서 이것들을 위한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선 저런 어떤 지금 정책적 방향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양도소득세 혜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 쪽에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복귀하려는 시도들도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긴 하고요. 다만 이런 어떤 시도 같은 경우가 이제 향후에 얼만큼 참여가 될 것이냐, 개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얼만큼 매력적이냐는 저희가 좀 더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 환율 흐름 같은 경우를 잡아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어떤 두 번째, 세 번째 옵션과 이 시도가 얼만큼의 시너지를 보이는지를 저희가 앞으로 함께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미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이화진 IM증권 도곡 WS센터 과장,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